네, 유엔 총회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이 막판 줄다리기 끝에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뉴욕에서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정상은 현안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서 약식 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막판까지 한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30분가량 비공개로 열렸는데 물론 약식 회담의 성격이긴 하지만 무려 2년 9개월 만에 만난 정상이니만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그 얼굴을 맞대고 회동을 했다는 것이 예.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유엔 총회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도 그렇고 사실 일정이 유동적인 면이 참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예.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발표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약식 회동 아니면 약식 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미리 발표를 했다면은 국민의 기대 수준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회동에 대한 평가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됐을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일본 측의 항의를 받을 정도로 너무 성급하게 확정적인 발표를 해서 오히려 이런 회동의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 퇴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 열린 회담이 비공개로 열린 회담이다 보니까 이 모두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한일 정상이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 또 북핵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회담에서 조금 주목을 받은 부분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또 수출 규제 같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된 이런 현안 해결에 이런 사안들도 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첫째는 이제 이 회동의 수준입니다. 일본의 총리와 한국의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적인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또 결정하기에는 그것은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네. 해야 될 그런 수준과 성격의 이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담이 약식입니다. 30분이고 양측이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분 정도 발언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 간에 아주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드디어 이렇게 직접 만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뢰성의 회복 그리고 케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 너무 일찍 이것을 확정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슬아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기시다 총리 측에서도 불쾌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약식 회동이 성취하려고 그랬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서로 편한 마음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작부터 좀 어그러졌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외교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도 뭐 외교 참사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참사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대사를 통해서 영국 국민 왕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따뜻한 그런 그 제스처에 감명을 받았다고 확인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사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포장이 좀 서툴고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면 다행이 아니냐 하겠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행운하고 다행하고 성과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행히 사고가 없다 그래서 이번 외교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행운에 기대는 외교는 절대 좋은 외교가 아닙니다. 네. 외교는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이번 순방이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실과 외교부 또 정부 전체에서
한번 이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일 간의 정상회담 얘기로 좀 돌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한 기간도 좀 짧았고 약식 회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회담이 양측의 신경전 끝에 열렸고 일본이 특히나 좀 불쾌함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실무진 간의 어떤 세부 조율이 끝난 후에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 외교 어떻습니까? 프로토콜에 보면 그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장관급 회담도 아니고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또 2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죠. 예. 또 기시다 내각에서는 이제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서 당내 그리고 국내적으로 한국과의 이렇게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도 20%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제약적인 것이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번 순방 스케줄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측으로 본다면은 일본 측의 사정을 너무 무시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그런 일본 측의 내부 사정을 적절히 또 철저하게 반영하는 이런 외교 행보를 보였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어떤 일본 측에서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왜냐하면은 이제 9월 15일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식으로 될 수는 있지만 회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이 일정에 혼쾌히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혼쾌히.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는 우리가 혼쾌히 여기 합의했다고 한국 측이 발표했다면은 당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한국과 너무 관계 개선에 앞서가지 말아라.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베 내각이 지향했던 그런 한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국 측에서 기시다 내각이 혼쾌히 합의를 했다 한다면 벌써 일본이 한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운 기시다 총리 쪽에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적절히 고려해서 적절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대통령 순방이 시작되기 6일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까지 마지막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건 성공한 외교의 모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힘겹게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한일 간에 앞두고 있는 현안 문제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게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방식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이제 모델로 삼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일본 오부치 총리 간의 그런 공동 선언을 통해서 한일 간에 그동안 산적되었던 어려운 문제를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랜드 바겐이죠. 예.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하자. 그래서 성취된 것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그 이후 한국은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시장 개방도 했고 인적 교류도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했죠. 그것을 윤석열 정부도 모범으로 삼는 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에 한일 회담 약식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단절됐던 이 만남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측이 이제까지 발언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법이 보장되지 않은 채 한국과 총리 수준의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장관급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해야 될 일이지만 해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들끼리 만나는 것은
이 헛바퀴가 돌 수가 있고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기시다 정부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베 정부라든지 스가 정부도 고수해왔던 입장입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문제 해결 방안,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 좀 고위급 회담을 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만나서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입구론이죠. 입구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자민당 정권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번에 일본 외무성 발언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종합해 본다면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관된 입장이 무엇이냐?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고 일본이 그걸 토대로 해서 합의에 들어가겠다. 그 전에는 그냥 그 입구론적인 만나서 논의해보자는 정상급의 대화는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구체적인 얘기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당연히 열릴 것으로 여겨졌었던 한미 간 정상회담도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서 약식 회동 수준으로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 개국의 회담 일정이 취소된 와중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성사되는 걸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한일 그 정상 간의 회동도 그렇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회동도 이루어진 것을 성공의 잣대로 충분히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리 이렇게 그 유엔 총회 때 정상 간의 회담이나 회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유동적인 것인가를 미리 국민과에게 언론에 설명을 했다면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긴장하는 일이 없고 또 이번에 외교가 참사다, 실패다라는 비판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기대 수준을 먼저 높여놓은 것이죠. 정부가 이번 순방에선 이런 일이 확실히 있고 이런 성과가 기대한다고 스스로 기준을 세웠고 특히나 또 외교의 장이 워낙 컸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도 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왔는데 거기서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해서 설명을 미리 했다면은 적절한 기대 수준이 형성됐을 텐데 너무 이 성과를 미리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아슬아슬한 조마조마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말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약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시간이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무적인 접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을 압박해보겠다고 했는데 미국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무적인 접근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많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이슈이니까요. 예.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지 않습니까? 0.75% 기준 금리를 올렸는데 파웰 의장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준 금리가 4.4%, 4.6%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8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에서 8.3% 증가했는데 우리 연준의 목표는 월 그 인플레이션 인상률이 2%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그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적극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연준에서 확실히 이야기한 것을 거스르는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연준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엇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고 더군다나 12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상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즉각적인 어떤 개정, 수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한미 FTA 정신에 충실한 향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미국 시장에서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미국 정부가 책임 있게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협상과 담론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시간은 참 없는 그런 난감한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나 또 뭐 그에 준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갈까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국민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고 그렇겠죠. 보호해야 될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예. 비록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이지만 미국도 국가 이익이 있고 기업이 있고 국민을 네.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그런 언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